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건설폭력, 건폭엄단을 선언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그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일은 안 하고 임금만 가져가는 이 가짜 건설 노조원 실태를 파악 중인데요. 수도권 회사만 1차 집계가 됐는데 31개 건설 현장에서 일 안 한 노조 간부들에게 회사가 준 돈 46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 민노총, 한노총 소속 현장 반장이라는 게 정부 집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건 전국 건설 현장이 5만 곳인데 31곳에서만 46억 원을 일 안 하고 받아갔다는 거죠. 빙산의 일각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일하지 않고 임금만 챙기는 건설 현장 근로자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선 서울, 경기, 인천,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 소속 업체들을 조사했습니다. 전국 31개 건설 현장에서 작업반 팀장이나 반장 89명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8개월 동안 일하지 않고 46억 원의 임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이 매달 569만 원을 받은 셈인데 한 공사 현장에서는 월 1,848만 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아간 팀장, 반장은 한 건설 현장당 평균 2.8명으로 많게는 한 현장에 8명까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89명 팀 반장 가운데 민노총 소속은 53명, 한노총 소속은 14명으로 양대 노총이 76%를 차지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일 안 하고 돈만 받아가는 가짜 근로자들이 진짜 땀 흘려서 일하는 정직한 노동자들의 몫을 뺏어가는 거고요. 이걸 방치하면 이게 다 원가에 반영이 돼서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가짜 노동자들은 퇴출해야죠. 정부는 조사 내용의 근거가 될 현장 일지와 CCTV 화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전국 5만여 개 건설 현장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한 수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도 검토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실제로 이 정도인지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회사가 아닌 노조가 일할 사람을 뽑는데 작업을 감독해야 할 팀장, 반장들이 일은 안 하고 외부 시위에 나갔다가 퇴근 시각에 돌아와 일당만 챙겨간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봤자 작업을 방해하니 차라리 이들이 일 안 하는 게 속 편하다는 업체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할 근로자를 뽑는 건 회사가 아니라 건설 노조다. 취재진을 만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순찰을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노조에서 힘을 주장해서 현장에 집어넣습니다.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공사를 방해하는 통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몰래 옆 건물 가서 찍고 오고 이거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과태료 나오는 게 있으니까 과태료 내게끔 하고. 뽑아도 골치입니다. 툭하면 돈을 요구하고 안 주면 일손을 놓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돈을 안 줘도 되는 건 안 줘도 되는 건데 자기들이 요구를 해요. 안 줬을 경우 태업을 해요. 빗자루 줄만 하고 청소만 해요. 건설 현장 팀장, 반장은 숙련공으로서 작업 지시도 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하루 일당은 30만 원에 육박하고 한 달 700~800만 원 이상 받아가면서도 정작 일은 안 한다고 합니다. 방치를 해본 사람들이 해본 사람도 거의 집회 나가고 아침에 만명 집회만 찍고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 시간 다시 돌아서 퇴근하는 종류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왜 출근 안 한 거 같은데 어쩌냐 이렇게 하면 그냥 올려줘라. 안 하면은 노조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도리어 이들이 건설 현장에 남아있을 때가 더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장 조사에서 작업을 방해해요. 없는 게 도와주는 거다. 아예 나오지 말아요. 최근 정부가 엄정 대처 방침을 정하고 업계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밝히며 일하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는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정부의 그 의지가 계속된다면 막걸릴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몇 달 지나서 좀 늦어지면은 혹시 노조에서 더 한계를 치고 더 심해질 걸 보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측은 팀반장의 경우 근로자 관리 업무를 하면서 임금을 받은 거고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여러 현장에서 일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대표적인 교육계 노조죠. 전교조도 회계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180억 원을 지원받았는데요. 그런데 회계 장부를 내라고 했더니 이 전교조 본부 대부분 내역을 알 수 없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했습니다. 홍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교조가 2018년부터 5년간 보조금과 인건비 등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180억 원 상당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 본부와 지부에 지원금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전교조 본부는 65페이지짜리 자료를 제출했는데 표지와 체크리스트 2장을 제외한 63페이지는 내역과 수치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진행한 참교육 실천 사업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원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세부 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확보한 회계자료 내역에 따르면 전교조에 지급된 정부 지원금은 해직자 임금 보전에 142억 원,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차 비용에 16억 원 등이 쓰였습니다. 전북과 대전지부에서는 전교조 해직자에게 성과 상여금까지 지급한 사례도 발견됐는데 지원 근거로는 내부 검토라고만 썼습니다. 그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 혈세를 써야 되느냐. 고용노동부는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전교조 전국 15개 지부에 대해서는 다음 달 14일까지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측은 회계관리 현황을 묻는 채널A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사흘 뒤에 표결이 있죠. 169석인 민주당, 115석인 국민의힘 모두 표 결집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가결, 부결을 떠나 자존심 경쟁 형국까지 벌어지는데요. 먼저 민주당은 161표, 압도적 부결을 목표로 나섰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를 거론하며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제 주변에 압수수색 횟수가 332번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수수색, 구속영장 남발하는 거, 이게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표결 당시 반대 161표보다 더 많은 압도적 부결로 검찰 수사에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키며 표 결집을 독려했습니다.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 그래도 유분수지. 넘지 않을 금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표결하는 것은 개별 헌법기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은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며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디언 기후재식 수사를 중단하고 수사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지방정부의 적극 행정에 대해서까지 무리한 혐의를 씌운다면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며 민주당 부결 추진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115석인 국민의힘,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만한 힘은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최대한 가결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지가 큽니다. 구속되거나 해외에 나간 장관 2명을 뺀 113명 총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장관들도 부르고 의원들 해외 출장도 자제시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115석의 국민의힘 단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단결된 모습으로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에 따라 장관을 겸직한 의원들도 본회의에 참석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표결 당일 해외 출장이 예정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뇌물수수 혐의로 수감 중인 정차민 의원을 제외한 총 113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 하나의 이탈표도 없는 게 1차 목표라며 정의당과 희대전환, 무소속 의원 일부까지 가세하면 120표까지 가결표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종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의도 방탄 철옹성에서 나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초동으로 가서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에 대선 공약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죄를 숨기고자 당대표가 되신 겁니까? 비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체포 동의안은 불체포 특권을 해지해 영장심사를 받게 하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CLA 뉴스 최순입니다. 오늘 국회의원들 1년 후원금 내역이 공개됐는데요. 누가 제일 많이 받았을까요? 자, 여당 장제원, 야당 김남국 의원입니다. 여당은 친윤계, 야당은 강경파에게 후원금이 울렸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3억 3,014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대선처럼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 6천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한도를 꽉 채운 겁니다. 김 의원은 강성 초선 모임인 철염의 소속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수차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뭐가 있어요? 정청래 최고위원, 철염의 소속 이수진, 민영배 의원 등 야권 강경파 의원들도 3억 원 안팎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지내며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3억 2,103만 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을 받았습니다. 당정이 하나가 되고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정희용, 이철규 의원 등 당내 상위 10명 가운데 7명이 친윤계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지난해 대선과 계속된 여야 갈등 속에 정치 성향이 강한 의원들에게 후원금이 쏠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당 후원금에서도 양극단에 있는 정당이 많은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과 비슷한 규모인 약 16억 원의 후원금을 모았고 우리공화당은 민주당보다 많은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전국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곳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면서 더 중요해졌죠. 그런데 그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야당은 정부 자리를 다 검사로 채우려는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가수사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정신인 본부장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대검찰청 부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내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뒤 신설된 조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의 1대 본부장은 경찰 내부 출신이었습니다. 경찰 내부는 크게 술렁였습니다. 현장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가 무색하다거나 검찰 비리 수사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정권 실세가 국수본부장에 발탁돼 오히려 경찰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여야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아무리 검찰공화국이라지만 정부의 모든 자리를 온통 검사들로 채우려는 것입니까? 경찰청장의 지휘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분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누가 가장 독립적으로 수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정신인 본부장은 한때 대장동 재판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은 전력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는 늘 경쟁을 하는데요. 무슨 경쟁일까요?
조롱입니다. 여야가 마치 조롱 경쟁이라도 하듯이요. 서로를 깎아내리는 홍보물을 만들고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건데 그 수위가 셉니다. 한번 볼까요? 아이고, 대통령이 주먹질을 하는 듯한 사진이네요. 네, 난방비 인상, 쌀값 폭락 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불량 대책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요즘 깡패라는 말이 연일 나오고 있죠.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바보가 아니신데 검사가 범죄도 몰라보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옆에 김건희 여사 사진도 있네요. 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겨냥해서 이런 것까지 만들었습니다. 7, 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CF 광고 12시에 때려요 8만 주, 3,300원에 때려요 8만 주. 저 영상이 당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라고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개를 푹 숙인 사진에 어제 66분간 기자회견한 걸 두고 66분간의 혐의 부인이라고 썼습니다. 많은 범죄에 연루된 비리 정치인 범죄 피의자 이재명 대표 범죄 혐의자가 정쟁 운운하는 것은 추한 궤변입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 아닙니까? 자, 전 국민의힘 유튜브 영상 같은데 뭐 울지마 웅내 너의 이름은 이모 찾아서 영화 패러디인가요?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또 김남국 의원의 이모 교수 논란, 김혜경 씨 의혹까지 영화나 TV 프로그램 포스터를 패러디해서 만들었습니다. 독해지는 홍보전, 참 이런 건 여야가 서로를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왜 뿔이 났을까요? 안철수 의원이 퇴출 대상으로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안 의원은 어제 SNS에요. 퇴출시켜야 할 이재명 호위무사들을 선정해달라면서 정청래 의원과 또 몇몇 의원의 이름 일부를 가려서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가렸지만 누구나 알 것 같아요. 근데 신청까지 받는 거예요? 네, 상위 20위 퇴출 리스트를 정해서 해당 지역구에 이른바 자객공천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퇴출시켜야 할 민주당 의원들 선정해 주십시오. 당원들 뜻을 모아서 제가 민주당 저질 공격수들 싹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졸지에 저질 공격수가 됐으니 당사자들은 뿔이 났겠네요. 맞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자객공천을 환영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런데 당대표는 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비꼬았고요. 김남국 의원은 유치한 캠페인, 마이너스 전략, 정치 초딩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정치인 중에 가장 웃긴 분, 선거만 되면 등장해서 지지율 거래하면서 정치 생명을 이어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유일하게 실명으로 지목된 정청래 최고위원도 물론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포함해서 자객공천을 하겠다. 네가 와라, 안철수. 안 의원은 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싸움을 걸었을까요? 전당대회는 당원들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동안 친윤과의 갈등만 부각됐던 만큼 민주당 저격수임을 각인시켜서 당원들의 마음을 사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네,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저격수예요? 황운하 의원이 저격수인가요? 맞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저격수로 등판했습니다. 민주당이요, 김 의원의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에 진상조사단을 꾸렸는데 황 의원이 그 단장을 맡게 된 겁니다. 참, 두 사람 질긴 악연이군요. 맞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8년 지방선거 때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표적 수사했다. 이런 의혹이었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서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분명히 황운하 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악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황운하 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청와대 첩보로 시작되는지 여부는 울산청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이 황운하 의원은 김기현 의원 고발로 그걸로 시작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김 의원의 검증 단장을 맡아도 되는 겁니까? 일단 민주당은 적임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볼 수 있죠. 김기현 의원 측은 거짓 공작의 달인에게 진상규명을 맡긴 민주당의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을 고발한 사건 상대방의 다른 의혹을 파헤치겠다는 건데 진상조사단장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지켜질지는 두고 봐야 알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집에서 잠옷만 입고 뛰쳐나와서 서울 강남 일대를 뛰어다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도망치던 거였는데요. 남자친구란 사람은 전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로 최근 넷플릭스 예능에도 출연한 인물입니다. 홍란 기자가 긴박했던 당시 영상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를 잠옷 차림의 여성이 다급히 뛰어갑니다. 편의점 앞에 다다른 여성은 초조한 듯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더니 순찰차가 다가오자 다급히 손짓합니다. 경찰은 여성과 함께 60m쯤 떨어진 다세대 주택으로 출동했고 잠시 뒤 집 앞에는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온 건 어제 오전 10시 50분쯤. 여성은 신고 당시 자신의 집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빠른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그냥 차 하나 같이 와가지고 집값 같은 거 왔다. 경찰은 여성의 집 근처에서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자친구를 발견했고 즉각 여성과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이 남성을 순찰차로 데려와 뒷좌석에 태웁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신고한 지 20분 만에 남성을 이곳 파출소로 데려와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2021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출신으로 최근 종영한 넷플릭스의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 피지컬 100에 출연한 이력이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는 남성의 입장을 들으려고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20km 넘게 아찔한 질주를 이어가던 3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라 더 위험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도움으로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바로 뒤에는 경광등을 켠 경찰 순찰차 2대가 뒤쫓아갑니다. 타이어가 찢어진 채 불꽃을 일으키며 질주하는 차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운전석 쪽 앞 타이어가 전혀 없었고 휠로만 가고 있었어요. 속도도 과속이셨고 차선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잠시 뒤 경찰차와 다른 차량 여러 대에 에워싸인 검은색 차량이 도로 위에 멈춥니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31살 남성.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216%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왼쪽 앞바퀴에 펑크가 나 휠만 남은 채로 서울 이수교차로부터 경인고속도로 부천나들목 부근까지 20km 넘게 질주했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질주를 멈춰 세운 건 용기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차량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차량 석 대가 음주 차량 앞에서 천천히 달리며 속도를 줄였고 그 뒤로 경찰차가 뒷차들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순찰차 핸들을 이렇게 좌우로 크게 꺾어 뒤에 오는 차량들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지속적으로 도주를 할 경우에는 그 검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차량들이 그 부분을 커버해 주면서 서포트를 했고 합동 검거 작전이다.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남성을 상대로 운전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꿨을 태국인 부부가 화로를 피우고 잠들었다가 쓸쓸하게 숨졌습니다. 1년에 30만 원짜리 집에 살면서 기름값 아끼려 그랬던 거죠. 동네 굳은 일은 다 도맡아 하며 어렵게 번 돈은
족족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 보내왔다고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두꺼운 옷차림으로 시골길을 걷는 부부. 이웃 주민을 보자 깍듯이 인사를 건넵니다. 그렇게 이웃집 비닐하우스로 불려간 부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얻어 마신 후 다시 일터로 향합니다. 10년 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해 전북 고창에 정착한 50대 태국인 부부입니다. 하루 10만 원 안팎의 일당을 받고 농사일을 도우며 한국말을 배워가는 동안 경운기 트랙터까지 손에 익혔습니다. 기계 장비 같은 걸 다루고 하는 거 열심히 해요. 굳은 일 같은 뭔 일이고 일만 하자면 웃으면서 따라가서 일해주고. 비록 불법 체류자 신분이지만 그렇게 이방인 부부는 이웃이 됐고 꼭 필요한 동네 일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5시쯤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평소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던 부부는 추위를 피하려 이곳 주택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습니다. 페인트통을 화로로 사용해서 거기다 장작을 피우고 체온을 이렇게 온기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30주고 세더라. 기름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연통은 그름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기름값을 아끼려 보일러를 틀지 않았던 겁니다. 추우니까 그 보일러를 틀어서 자기가 씻는 건 거기서 씻고 자면 하우스에서 자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번 돈은 태국에 남겨둔 가족 생활비와 아이 교육비로 보냈습니다. 1, 2년만 있으면은 그 돈 버는 돈 갖고 집도 짓고 너무 안타까워. 형장이 죽은 것 같고 내 자식이 죽은 것 같고 그런 심정이지 뭐. 경찰은 태국 영사관 측에 통보하고 시신 인계 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4억 원대 고액 연봉 내걸면서 응급실 전문의 채용 공고 냈다던 속초의료원 소식 전해드렸었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3명 뽑는데 딱 1명 채용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과 의사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오늘 속초의료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입니다. 응급실 전문의 2명을 채용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채용 지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벌써 3번째 모집입니다. 1차 땐 지원자 0명, 2차 땐 연봉을 4억 1천만 원으로 올려 3명 모집에 지원자 3명을 모았지만 정작 면접엔 1명만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1명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고 다른 1명은 아예 면접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채용 공고 때는 또 올릴 그런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대신 자격 요건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 4년 수료자로 낮췄습니다. 현재 응급실은 주 4일 단축 운영 중인 상황. 가까스로 1명을 충원하며 다음 주부터 주간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의료원에 있는 다른 전문의들까지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오라수까지 주간, 야간 전부 다 운영이 안 됐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월요일하고 화요일 같은 경우에도 주간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러나 한 고비 넘어 또 한 고비. 이번엔 마취통증의학과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백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취과는 전문의 2명 중 1명이 퇴사한 지난해 5월부터 19차례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금껏 지원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수술에 필수인 마취과 일손이 모자라 수술 일정을 일주일 중 하루에 몰아서 잡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몰려 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예. 그나마 남은 1명도 공중보건의로 오는 4월 전역을 앞둬 자칫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치 현수막 공해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장과 서울구청장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충남 지역 단체장들도 국회에 해결책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정치 현수막 규제를 모두 해제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으니 결자 해지하라는 겁니다. 먼저 유승진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여야가 서로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게시기한이 일주일 가까이 지난 현수막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신호등에는
현수막을 걸고 쓰다 남은 노끈들이 거미줄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막 휘날리고 또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길 가던 사람도 다칠 수도 있고 보기에도 안 좋고. 충북 청주에서는 정치 현수막이 고등학교 앞을 점령했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난립하자 경기도 시장 군수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3월 달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가 열리게 돼 있는데 그때 이 안건을 한번 논의해 볼 생각입니다. 정치권 현수막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민간들도 슬금슬금 붙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지저분해지고. 어제 열린 충남시장 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세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현수막 밀양 공세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막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구청장 협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8일 만나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그럼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걸까요? 취재진이 만난 여야 정치인들은 주민 불편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차라리 법으로 제한해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무슨 사정인지 이어서 강병규 기자입니다. 정치 활동이 주민들한테 민폐가 되면 안 되죠.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의 보고 싶지 않다라는 민원이 걸려오기도 합니다. 정당 현수막에 대한 주민 불만을 알고 있다는 정치인들. 그러나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다 보니 기싸움에서 밀릴 수 없는 현실이 있다고 항변합니다. 전화가 와요, 전화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전화로 여기는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 너희는 뭘 하는 거냐. 눈에 잘 띄는 사거리마다 한쪽 정당이 현수막을 걸면 그 위에 다른 정당이 현수막을 걸며 경쟁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현수막은 가성비가 좋은 홍보 수단이라고도 합니다. 주민들이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 선호도에 따라서 읽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현수막이 좀 가장 유용한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당 제작비 10만 원, 곳곳에 걸다 보니 매달 수백만 원 비용이 부담도 됩니다. 차라리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개수를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뭐 개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또 합리적인 대안이 행정동 한 개에 하나씩만 걸 수 있게 한다든지 한 달에 내용 한 건으로만 제한을 한다든지.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오늘로 꼭 1년입니다.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폭격을 맞았습니다. 에너지 대란, 그리고 곡물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았죠. 우리 경제에도 적잖은 상흔을 남기면서 유례없는 고물가로 이어졌는데요. 안보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적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휘말리면서 밥상 물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사재기 현상까지 벌어졌던 1.5리터 식용유 가격은 전쟁 전 5,100원대였지만 현재 7,400원을 넘습니다. 밀가루 가격과 부침가루 가격도 1년 새 20% 넘게 뛰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힘들고 뭐 국내도 힘드니까 뭐 물가가 오른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무튼 힘들어요 그냥. 뭐 전부 다 올렸는데 안 먹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오면 나오면 필요한 것만 사는 거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딸기 농장을 운영하는 오성일 씨는 이번 겨울 매서운 한파에도 마음 놓고 온실을 데우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온실 전체를 온도를 한 11도, 10도 이상은 맞출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 사실 공기 온도는 올해는 좀 낮춰서 한 8도, 9도로 맞추고 뿌리를 대신 조금 따뜻하게 해서
등유값을 감당할 수 없어 전기 보일러로 갈아탔지만 전기료마저 올랐습니다. 이번 딸기철 난방비는 총 1,200만 원으로 2년 전에 4배로 뛸 걸로 예상됩니다.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이규옥 씨는 사료값에 한숨을 쉽니다. 소 300마리가 한 달에 먹는 사료는 15톤가량. 1kg당 400원 수준이었던 사료는 1년 새 600원으로 껑충 올랐는데 1년 전보다 한 달에 300만 원이 더 듭니다. 조금이라도 사료값을 아끼려고 쌀겨를 섞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간다면 먹이면 먹일수록 적자예요. 그렇다고 먹는 양을 줄여서 줄 수도 없는 거고. 사료업체 역시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비가 21년도 9월달 대비 킬로그램당 한 100원 이상이 다 올라갔습니다. 반영을 못하니까 1년 사이에 누적적으로 7억 정도?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전쟁이 에너지난과 식량 위기는 물론 유례없는 물가 상승까지 가져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배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배우게 될 이 교과서, 여기에는 전후 재건의 모델로 한국을 배우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교과서 출판에 들어가는 돈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추진 중인 게 확인됐습니다. 이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10학년 학생들이 9월부터 배우게 될 세계지리 교과서 최종 편집본입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내용이 6페이지에 걸쳐 소개됐습니다. 6.25 전쟁 뒤 높은 경제 성장률로 아시아의 호랑이란 칭호를 얻었고 국내 총생산 기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대표 기업들도 소개했습니다. 1년 동안 전쟁으로 국토가 짓밟힌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건의 모델로 한국을 배우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문화 강국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교과서 제작과 배포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인도적 차원의 물품을 지원했던 우리 정부가 교육 분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жити, тому нам не можна втомлюватися. Ми хочемо жити, хочемо будувати майбутнє своїх дітей. Що навіть через мою фундацію, яку я заснувала кілька місяців тому, можна допомагати, наприклад, нашій освітній сфері.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지원을 요청한 우크라이나에게 화답한 셈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참혹한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우리 구호대는 생존자 8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구조의 기적 뒤에는 베테랑 구조견들의 맹활약이 있었죠. 백승현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잔해더미 속에서 한국 긴급구호대원들의 등에 엎여 나오는 중년 남성. 튀르키예 강진으로 잔해 속에 갇힌 지 사흘 만에 구조된 겁니다. 열흘간 한국 구호대가 구해낸 생존자는 8명. 수습한 시신도 19구에 이릅니다. 열악한 구조 여건 속에서 인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구호대와 동행했던 구조견들이 맹활약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지난 18일 일진 구호대와 귀국한 구조견 토베기, 혜태, 토리, 티나. 7살 베테랑 구조견 토베기는 튀르키예에서 시신 10구를 찾아냈습니다. 현지에서 발을 다쳐 붕대를 감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해 좁은 다리도 성큼성큼 건너고 몸집보다 큰 허들도 훌쩍 뛰어넘습니다. 계속 어디 가든 절 계속 차긋고 이제 절 보고 있고 이렇게 높은 데도 오를 때 원래 확인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절 믿고 그대로 뛰어버리는 이제 그런. 이곳은 건물 붕괴 상황을 과정해 인명구조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제가 직접 구조가 필요한 사람 역할을 맡아 잔해 속에 숨어 보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토베기는 발달된 후각으로 30초 만에 저를 찾아냈습니다. 4살 구조견 혜태는 일가족 4명을 찾았습니다. 3명은 생존 상태로 구조됐지만 마지막 찾은 갓난아기는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근데 막내는 이제 완전 보자기 같은 데 싸서 이제
그걸 나오는 걸 보고 가족들이 엄청 오해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소방청에 등록된 35마리 중 국제구조대에 소속된 구조견은 모두 8마리. 세계적인 재난 현장에서도 잘 훈련된 K견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터백이 유명해졌는데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지. 기자.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은 생산하지 못하도록 반도체 생산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윤우 특파원입니다. 중국 수저우에 있는 삼성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이곳과 시안 공장에서 삼성의 낸드 플래시 중 40%가 생산됩니다. SK 하이닉스도 우시 등 중국 공장에서 D램의 절반을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산에 제동을 걸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So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We'll stop it somewhere in that range.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미국 장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에는 1년 유예 기간을 줬는데 유예가 끝나는 오는 10월부터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장비는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 들이지 못하면 생산 수준이 낮아집니다. 두 기업은 국내 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백악관 측에 유예 기간 연장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1년 유예 관련 투자를 진행하는데 시간이 충분치 않다. 그래서 좀 연장해달라.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행동에 따라 이런 제한 조치도 풀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중 관계가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아 우리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네, 북한이 전략순항 미사일 4발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기만 전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새벽 동해상으로 쐈다고 주장하는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 2형의 발사 당시 모습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발사된 화살 2형 4발이 타원 및 팔자형 궤도를 그리며 약 2시간 50분 비행해 표적을 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화국 해곡제력의 중요 구성 부분의 하나인 전략순항 미사일 부대들의 신속 대응 태세를 검열 판정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날은 한미일 3국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한 다음 날이자 한미가 미국 워싱턴 펜타곤에서 확장 억제 운용수단 연습을 한 직후입니다. 북한은 오늘 성명을 내고 적대적 관행이 계속된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각종 연합훈련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등 한미일의 이딴 훈련에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화살 2형 4발이 우리 군 당국의 한미 레이더망에 탐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 발표는 우리가 가진 정보와 다르다며 사실상 북한의 기만 전술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일에도 북한이 울산 앞바다에 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에도 우리 군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낮은 고도에서 변칙 궤도로 요격망을 피해 다니는 순항미사일은 평소에도 탐지 추적이 어려운 편입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더 따뜻한 외투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반짝 쌀쌀해지기 때문인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영상권에 머물던 아침 기온도 내일이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5도에 그치면서 서늘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전국 대부분이 아침에 영하권에 들겠고요. 또한 한낮에 강릉 4도, 광주 6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엔 폭설이 예상됩니다. 나들이객이 많은 주말을 앞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강원 영동에 최고 20cm 이상으로 가장 많이 오겠고요. 그 밖에도 최고 10cm 이상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은 내일 오후면 그치겠고요. 모레 일요일엔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지 오늘로 딱 1년 됐습니다. 전쟁터에서 한 러시아 군인이 원래의 일상인 수영 강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 침략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 겪는 공포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침략국인 러시아도 전쟁에 끌려간 군인, 경제 피폐해진 국민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망한 러시아 군인만 10만 명. 승자 없는 이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한데요. 하루빨리 양국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마침표 찍겠습니다. 전쟁을 멈춰라.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